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차 안산 온마음센터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유튜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시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서 지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TVN 혼술 남녀의 조연출을 맡고 있던 우리 젊은 실천적 지식인 고 이한빛 PD님의 어머니이시자 올해 4월에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의 저자이신 김혜영님을 모셨습니다. 예, 우리 고 이한빛 PD의 어머님이신 김혜영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비 PD 엄마 김혜영입니다. 네, 저기 혼자 하니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안산에 와 있는데 비가 오늘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기억교실 들르고 그다음에 그 4.16 참사 그 가족협의회 거기 사무실 들러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마음이 더 아프고 조금 이렇게 많이 좀 가라앉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그 뭐 여기서 이것을 보시는 분이 엄마일 수도 있고 뭐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저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각층일 거라서 제가 어디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1시간 동안 저희가 그 서로 이렇게 마음을 포개는 시간이 되고 왜 저 김혜영이라는 엄마는 한빛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한빛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니나 그걸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그 책을 쓰게 된 거는 그 맨 처음부터 책 꼭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빛을 보낸 다음에 떠난 다음에 그 한빛에 대한 기억이 27살로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그 한 세계의 끝이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빛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한빛을 얘기하고 싶은데 한빛 얘기하게 되면 전부 다 한빛이 그랬었지 그랬었는데 이렇게 과거로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거는 저의 시간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어제도 없고 시간이 한빛이 떠난 이후로 시간이 멈추다 보니까 한빛에 대한 기억도 흐릿해지면서 한빛에 대한 기억이 멈춘 게 굉장히 저는 두렵고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너무 한빛이 그리운데 한빛에 대한 기억은 자꾸 멈추고 27살 이후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글을 썼어요. 일기 쓰듯이 일기를 썼는데 그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빛이 머문 시간이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제가 이제 한 편 한 편 이제 글을 올리게 됐죠. 근데 그게 거의 3년 동안 80여 편 정도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최근에 쓴 글들 합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잘 편집하고 추려서 이제 60여 편 글이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왔다 책으로 발간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글을 쓰면서 한빛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 제가 위로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한빛이 죽음은 우리 한 가정의 그 파괴적 슬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게 한 가정이 무너졌다 그럴까?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파괴적 슬픔을 저희가 겪었고, 그다음 그 슬픔이 극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저는 한빛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이런 너무 극복하기 힘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글을 한 편, 두 편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한빛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한빛 개인이 고민해서 그냥 고민해서 그냥 없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청년들, 그다음에 이 사회의 노동자들이 계속 이런 문제로 고민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와라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를 공유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 널리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제가 절실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 한빛의 죽음은 분명히 사회적 타설이라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한빛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한빛에 대한 그리움을 제가 좀 덜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가정이 파괴된 그런 걷잡을 수 없는 그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극복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글을 쓰게 됐고 그것이 이번에 책으로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빛과 그 직면하는 그런 글을 쓰다 보면 한빛을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빛이 너무 그리워서 한빛을 불러와서 글을 쓰는데 한빛을 그 맞닥뜨리는 그 고통이 너무 솔직히 말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고통스러웠지만 근데 글을 쓰면서 그 조금씩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덜어진다 그럴까, 조금 먼지만큼이라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그런 걸 느꼈고, 한빛을 매일 만나는 일이, 그리고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를 공유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쓰고 나니까 한빛의 그 한빛과 만나는 고통과 그리움이 어떤 생명으로, 그다음 빛으로 제 마음속에 부활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끝까지 제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저에게 좀 위로가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한빛아, 이거는 엄마가 너한테 말을 안 했네,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엄마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빛아, 너한테 이거를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했네, 그리고 너가 이렇게 고민할 때 엄마는 옆에 있어주지 못했네, 그러면서 이제 한빛아, 근데 엄마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 하고 한빛에게 약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빛에게 약속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이 위로를 받게 된 거죠. 한빛 대학교 때 사진인 것 같아요.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말 평범한 모습이죠. 중학생들도 이렇게 MT를 가고 이제 뭐 수련회를 하거나 이렇게 학생의 무슨 행사를 하면 이렇게 뭐 자유 토론 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한빛도 아마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한빛이가, 저는 골패라는 그 몸짓 율동패 동아리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빛이가 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춤추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뭐 저기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빛 추모제 때 대학 친구들이 한빛이 그 골패 그 몸짓 그 동아리에서 율동했던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빛이가 굉장히 춤도 잘 추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동절 전야제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집회가 있을 때
그 골패 동아리가 올라와서 이 몸짓을 통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그런 것들이 몸짓에 많이 묻어 있어서 제가 저기 한비 씨가 이렇게 춤을 잘 췄나 이렇게 나중에 그 세상 몰랐던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한비 씨가 TVN에 입사하고 나서의 사진이기 때문에 좀 제일 가까운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 이걸 야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근데 이 파란색 그 야상을 2번 입어보지 못했죠. 그때 입고 저희 지금 옷장 속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옷이 한빛한테도 잘 어울렸고, 그리고 그때 겨울에 매일 입고 다녔던 거라서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옷장 속에 한빛이 그리울 때마다 제가 이 옷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뭐지? 끌어안아 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그 회사라는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인턴을 정규직 PD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또 모아놓고 인턴 과정에서 또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끝없는 경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PD로서 이제 인턴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또 조금 우수한 애들을 그 중에 또 몇 명을 추려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포상 휴가 비슷한 거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외국에 얘가 거기에 뽑혀서 갔다 왔던 그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빛 미디어 노동 인권센터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을까, 이제 그건데, 그 한빛 씨가 그 마지막 남긴 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이 농담 반 진담 반 건네는 노동 착취라는 단어가 가슴을 후벼팠어요. 물론 나도 노동자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그네들 앞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관리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하루에 20시간 넘는 노동을 부과하고 2~3시간 재운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미 지쳐있는 노동자들을 독촉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경멸했던 삶이기에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유서에서 이 내용을 보고 한비 씨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한비 씨가 어떤 시스템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사에서 말하는 그 죽음의 이유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CJ ENM에다가 한비 PD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그다음 정확하게 밝혀달라. 왜냐면 그쪽에서는 한빛이 그냥 스스로 그냥 자기가 죽은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무슨 사람 한 명 죽는 건 그냥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이제 뭐 책임 맡은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정중하게 말했거든요. 제가 27년간 보아온 한빛과 회사에서 불과 몇 개월 동안 보아온 한빛이 너무 다르다. 27년간 살아온 삶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도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 관리자들은 그걸 몰랐을 테니까 회사에서 좀 객관적인 조사를 해달라. 저희가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할 거라는 걸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회사에서 아주 정말 공식적으로 우아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비 PD는 적응을 못했고, 그 다음에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뭐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된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란 거죠.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눈 똑바로 뜨고 그쪽에서 말하니까 이거는 저희 가족은 그 앞에서는 완전히 너무 작은
정말 작은 개미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교 근무할 때인데, 제가 그때 교장으로 근무할 때인데, 사실 학교에서는 학폭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학폭 문제를 저희가 다룰 때도 보면은 그 학교에서 어떤 실수가 있거나 이거 미처 확인을 못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학교가 그 질책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잘못한 건 인정하고 우리는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27년간 보아온 한빛과 몇 개월의 한빛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저희는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 거대한 건물 밖에서 저희는 심증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솔이가 그때 이제 군 입대 중이었거든요. 근데 한솔이가 군인들에게 휴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휴가 나왔을 때 그 귀한 휴가를 그냥 전부 다 그 형의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대로 얘가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다녔죠. 혼술남녀 촬영을 하나 드라마를 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하청 비슷하게 많은 이 스텝이나 뭐 일용직 여러 프리랜서 다 이렇게 조직돼 있나 봐요, 구성이. 근데 그럴 때 다 하청받은 거잖아요. 정규직은 얼마 없고. 그랬는데 이제 한솔이가 이 사람들을 가서 형의 삶에 대해서, 생활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어보러 다녔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만나주죠. 왜? 한솔이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다음에 그 TVN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일을 줄지 안 줄지 그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솔이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분이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회사가 말한 거 거짓말이다. 한빛은 이랬다. 우리는 한빛을 몇 개월 동안 보아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청년 유니온을 포함한 대책위에서 이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 몇몇 진실을 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서, 한빛은 2016년 10월에 죽었거든요. 근데 2017년 4월 18일 본격적으로 대책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한빛 문제를 공론하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가장 큰 주축 단체가 청년 유니온이라는 청년 단체였거든요. 그리고 4월 18일을 제가 한빛이 새로 태어난 날로 보기 때문에 이번 저희는 이 내가 여기에 빛을 몰고 돼 책 그 발간일도 제가 4월 18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4월 18일 날로 출간 일자를 잡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4월 18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세상에 처음으로 한빛 문제를 공론화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이제 4월 18일 날 기자회견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제가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회사 시스템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이제 이 기자회견에 나오기로 했는데 한빛 아빠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간에 염증이 생겨가서. 왜냐면 제가 이제 한빛이 간 다음에 저는 이제 거의 삶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냥 밥도 안 먹고 자고 그냥 누워있고 그랬는데, 한빛 아빠는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잠이 드는 거 확인하면 매일 술 먹고 그다음에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대요. 저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게 6개월 동안 계속돼가지고 그게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가게 돼서 중환자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서 한빛 아빠가 6개월 동안 술과 수면제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급히 이틀 전에 이제 이 기자회견문을 쓰고 이제 이날 처음으로 사회에 공론화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청년 유니온 같이 대책위 활동을 했던 그 조합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모든 그 활동가들이 또 모든 그 단체들이 이거는 절대로 그 재벌 회사와 게임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6개월 전에 얘기고 이미 장례식도 다 치렀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이슈도 없는데 6개월 만에 이 문제를 공론화 해봤자 유가족들만 상처받고 해보나 마나다.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진행 자체도 안 될 것이다. 너네 재벌회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너네 청년들이 너무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청년유니온에서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청년의 문제다. 한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의 문제다 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전부 다 달라붙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한빛 유서에 그런 말이 나요.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이제 한빛 씨가 PD를 하면서 조연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도 많고 뭐 일용직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촬영 현장에서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않고 그냥 일회용 또는 뭐 도구로 취급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해고시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한빛 씨가 저한테 고민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저는 아유 야 사회는 원래 다 그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전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한빛 유서를 보니까 한빛이 고민했던 문제가 잡았던 문제가 원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냥 다 모든 게 다 원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한빛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컸고 그다음 한빛이가 거기서 주장한 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스크린 앞에 나타난 연예인이나 화려한 그것만 보고 있는데 한빛 씨가 PD가 되고 나서 보니까 카메라 뒤에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됐고 자기도 대학교 4년 내내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공부했는데 자기는 정작 PD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노동 착취를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원하던 삶이 아니니까 경멸했던 삶을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는 게 한빛 씨한테는 큰 죽음까지 고민할 정도로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꼭 이렇게 결과가 이랬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사실은 힘들죠. 근데 정말 청년들과 시민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한빛에 대해서 댓글도 너무 좋게 달아주고 그다음에 원래 그런 것은 없다. 그 말 맞다. 카메라 뒤에 사람 있다.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연대해주고. 그래서 이 싸움이 이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편지들도 보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CJ E&M 재벌 회사도 2010년 6월 저희가 원했던 죽음에 대한 저희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저희한테 사과를 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가 설립된 거예요. 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는 그 2018년 1월 24일 한빛 생일을 날짜로 창립됐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여러 시민단체가 많지만 유가족이 이렇게 창립한 경우는 극히 드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부부교사고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그 안에서 고만고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이제 그 보상금과 이제 기부금이 한빛 그 모든 문제 해결된다면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한빛 아빠는 그때 이제 한빛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빛을 끝낼 수는 없다. 한빛이 고발했던 죽으면서까지 고발했던 과제를 우리 이어가자. 그리고 다시는 이 사회에 한빛 같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죽거나 절망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빛 아빠가 재단을 설립하자고 말했어요. 근데 한솔이하고 저는 당연히 그러자 그랬죠. 뭐 저희가 뭐 한빛이가 살아 돌아온다면 뭐 뭐를 못하려면은 한빛은 살아 돌아올 수 없고 한빛이 남긴 숙제는 저희도 풀고 싶고 그럼 그것이 한빛이 살아 돌아오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부는 이제 청년 유니온이 워낙 대책위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를 일부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전액을 여기다 다 넣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저는 그때 문득 그래도 형아의 죽음값을 받은 돈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되게 슬픈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솔이가 거기서 100만 원만 빼가지고 통장 하나를 만들어서 너 가져라. 형이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좋은데 그래도 동생한테는 너 한솔이한테는 형이 그래서 100만 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한솔이가 엄마 전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우리 전액 거기다 넣기로 했으니까 전액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서 내가 그러면 한솔아 10만 원이라도 통장 넣을 때 거기다가 형아가 준 돈 이렇게 쓰고 그 돈 쓰지 말고 엄마 아빠는 어차피 일찍 죽잖아. 그러니까 너가 혼자 살 때 힘들 때 형아가 그립거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이 통장을 보면은 형아가 준 돈 이렇게 써 있으면 너가 좀 사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한솔이가 엄마 돈 저 절대로 안 받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운영 이런 거 센터 운영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거기다 놓고 그냥 시작해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힘들 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지만 워낙 뭐 금액도 많은 금액도 아니었지만 사실 부부교사가 세상 경험을 뭘 했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만 데리고 살다가 막상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한빛 아빠는 자기가 사는 유일한 의미는 한빛센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다.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빛이 고발한 과제를 우리는 이어가야 된다. 이런 게 너무나 한빛 아빠는 강렬했어요. 그래서 한빛 아빠가 정말 3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그 한빛센터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 거죠. 한빛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우리는 방송 미디어 노동 환경에 열악한 현실 거의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중학교 애들한테도 한때 지금은 좀 아니지만 한때 저기 진로 희망상을 받아보면 애들이 전부 다 희망이 뭐냐면 연예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교사할 때 그래서 왜 연예인이냐 그러면 돈을 한 번에 왕창 벌 수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크린에 나타난 화려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사실 뭐 개런티도 워낙 많다는 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빛의 죽음으로 오랜 시간 주목받지 못했던 방송과 미디어 노동 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TV를 보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보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빛센터가 하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만 안전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안전장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하청받으니까 돈을 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저희가 개입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그다음에 방송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해서 자꾸 저기 그 방송계 쪽에 그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 방송 시간 한빛이 요새에도 20시간 일하고 이들을 등 떠밀어서 촬영하게 만든다. 너무 힘들다. 이건 경멸했던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 목표도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예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얼마나 방송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쉬자.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접근해 가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 속의 아동 청소년들, 그들이 소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것도 같이 도모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촬영 현장에 커피차를 가져가서 스태프들에게 커피도 주고, 그다음에 용기도 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그 캠페인도 벌이고요. 그리고 각 지방 방송국에 보면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하는데 성차별 그 해결을 위해서도 개입해서 이것도 잘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요번 겨울에, 지난 겨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기에서 이제 유가족들이 단식 농소라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그때 이제 맨 끝에는 정의당 강은미 형, 그다음에 용균이 엄마 김미숙님, 그다음에 이제 한빛아빠 이용관님,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아마 김재동 씨가 격려 방문 왔을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서 29일 동안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면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한두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그 독서 평이라 그럴까요? 도서 평 감상문 이런 걸 올려줄 때 보면은 양육자로서의 그 자세,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로서 애들을 키우면서,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키우면서, 그 면에서 엄마나 교사로서의 그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뭐 어떤 분이 여기에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한쪽에 맞출 수가 없어서 엄마로서 교사로서 제가 살았던 그것이 책에 어디쯤에 담겨 있나 고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구쪽에 보면 이제 이게 있는데, 저기 세월호 리본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저는 경기도 중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는 2014년 세월호에 대해서 저희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같은 경기도 교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4월에는 항상 학교에서 또 이 추모 행사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4월 되면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교문 밖을 나섰을 때 세월호 리본을 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호 리본을 당당하게 달아야 되는데, 저 한빛이나 한솔은 뭐 당당하게 달고 다니는데, 저는 그걸 달았을 때, 전철을 탔을 때 저 그때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는 노약자석이 비면 얼른 가서 이렇게 앉는데, 제가 탁 앉고 나니까 뭐 제가 옷이라든가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세월호 리본까지 달고 다니면서 하여튼 뭐 자기 자리 차지하기에 막 바쁘네 뭐 이렇게 해서 세월호를 더 욕먹일까봐 저는 그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면 세월호를 더 이상 욕먹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월호 리본을 잘 못 달고 다녀서 학교 들어갈 땐 달면서 밖에 나올 땐 슬그머니 빼고, 전철 탈 때 슬그머니 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한비씨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가방에다 세월호 그 리본을 꽉 매주면서 뭐라 하냐면, 엄마 이거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다. 엄마 이 리본을 다는 게 그냥 리본을 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은, 엄마 의식은 진지하고 어떤 형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을 자꾸 우리가 나도 의식을 행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 의식을 자꾸 이렇게 행하다 보면 이것이 다 씨앗이 돼서 커다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엄마 세월호 리본 다는 거 불편해하지 말고 엄마 작은 의식으로 생각하고 진지하게 다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랑 이렇게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도 이제 4월에는 아주 당당하게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는 거죠. 한비 씨가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억하기 위한 작은 의식이다. 기억도 의식을 갖추게 되면 용기가 생긴다.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루기가 쉽고 연대할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세월호 리본을 달아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났고, 그런데 결국 정작 한빛은 연대를 강조하고 함께해야 된다를 강조했으면서 한빛은 결국 혼자 떠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131쪽, 134쪽 보면 제가 한빛에 대해서 이렇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상한 게 그 20대 한빛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시절 한빛이 그렇게 기억에 저는 잘 나요. 그래서 보면 그 한빛이가 그 중1 때 이제 저기 담임선생님들이 중1이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갔죠. 갔는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제가 또 우아하게 또 괜찮은 엄마라는 거를 또 이렇게 위선을 떨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저는 뭐 애 뭐 공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애가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잘 컸으면 좋겠어요. 튼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빛 엄마는 괜찮은 엄마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하고 이제 집에로 온 거죠. 근데 며칠 후에 제 책상을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국어 공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국어과 교사니까 얘네는 국어를 어떻게 배우나 그래서 제가 국어 공책을 무심히 들쳤는데 거기에 제목이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거짓말? 이건 무슨 소설도 아니고 무슨 수필 제목이었나? 뭐 이런 제목도 이상한 게 있나? 그리고 딱 읽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거짓말을 참 잘한다.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내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한빛에게 거짓말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거기에 너무나 리얼하게 아주 팩트로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어요. 그 맨 밑에 뭐냐면 A를 받고 A 뿔인가 A 뿔을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다 아주 너무 솔직하게 잘 썼다 훌륭한 글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써준 선생님이 한빛이 담임쌤이거든요. 한빛이 담임쌤이 국어쌤이었거든요. 저는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애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우아함을 떨고 왔는데 근데 결국 담임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했는데 한빛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빛이한테 말했어요. 사과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엄마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다. 정말 이건 맹세하겠다. 그리고 정말 그 이후로는 거짓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절대란 말도 이상하지만 최대한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할 거면 엄마가 지금 거짓말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붙이면서까지 거짓말을 안 했는데 그때 한빛은 괜찮아요 엄마 저 다 잊어버렸어요 하고 말하는데 그 한빛의 그 중1 때 얼굴이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한빛이가 또 이제 1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5월 달이겠죠. 중간고사 보고 오는 날인데 저도 그때 저희 학교도 시험 기간이라서 저도 일찍 집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차려줄 수 있었거든요. 점심을 차려주면서 제가 무심히 오늘 시험 잘 봤니? 그랬더니 근데 뭐 영어는 뭐 몇 개 틀리고 그래서 내가 그때 퍼뜩 제가 우리 학교 애들은 영어를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거의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몇 개를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순간 그랬겠죠. 그래서 갖고 와봐. 이렇게 차리다 말고 갖고 와봐. 그래서 영어 시험지를 딱 봤는데 뭐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have하고 has를 쓰는 걸 틀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 알고 있었고 전 시골 학교를 나왔었지만 그때 이미 어른이지만 저는 have는 어디에 쓰고 has는 어디 쓴다는 거 아는데 이 기본적인 시골 출신의 나도 알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나의 아들 한빛은 이걸 모르지 그래갖고 제가 거기서 막 발끈한 거야. 아니 have랑 has도 구분을 못해. 그러면서 제가 막 거기서 화를 낸 거 같아요.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그때 저는 화를 내는 와중에 한빛을 봤는데 한빛이가 너무나 뻥친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과 눈빛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한빛이 눈이 깊고 눈썹이 길었거든요. 그 깊은 눈과 깊은 눈썹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이 금방이라도 글썽글썽 떨어질 것 같은데 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이게 뭐지? 아니 중학교 1학년 어린애한테 내가 무슨 영어 얘를 뭐 학원을 보내고 가해를 시킨 것도 아니면서 해부해지를 구별 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몰아칠 수 있나? 저는 그때 제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른 사과를 했죠. 한비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잠깐 이상했던 것 같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절대로 나는 이제 아들의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물어보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근데 그리고 밥을 차려줬더니 애가 한비 씨가 너무 착하니까 꾸역꾸역 밥을 먹더라고요. 저 같으면 아마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면 저는 아마 밥 안 먹어 그리고 방으로 팍 문 닫고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한비 씨 그렇게 착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시험 보고 난 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그때 한비 씨의 얼굴 표정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깊은 눈물이 금방이나 쏟아질 것 같은 그 눈과 눈썹, 그다음 얼굴 표정이.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잘 봤니? 그래 그럼 내일 거 준비해라 이렇게. 저 그거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오늘 시험 어땠어?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몇 개 맞았어? 이거였는데 지키려고 노력했죠. 근데 저는 지금은 알겠어요. 한비 씨가 엄마가 얼마나 자기 성적을 묻고 싶을까. 그래서 저렇게 엄마가 참는구나. 제 얼굴에 안 써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비 씨는 그냥 다 엄마를 배려하고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래서 한비 씨 되게 착하고 한비 씨한테 제가 많이 그래서 고마운 게 더 많아요. 어린 시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얘가 들어간 다음에 저도 너네 대학교 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학교를 한 바퀴 돌았었어요. 저도 얼마나 돌고 싶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비 씨가 하는데 이렇게 뭐 학교에 그 유명하고 이런 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어느 대학 앞에 광장은 뭐 아고라고 어디는 뭐 아크로폴리스고 어디는 뭐 무슨 뭐 붉은 광장이고 뭐 어디는 페다고지고 이런 식으로 그 광장 같지도 않은 조그만 그 학과 앞에 있는 그 마당을 갖다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다리가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커서 학교 안에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한비다, 너네는 사립대학에, 그때 국립대학이니까 사립대학에 등록금 반밖에 안 받으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자연도 좋고 연못도 있고 무슨 뭐 건물도 좋고 정말 너무 너네는 좋다. 이건 좀 뭔가 난 아닌 것 같다. 왜? 이걸 좀 똑같이 다른 데까지 나누면서 지방까지 좀 더 골고루 해야 되지 않을까? 너네 너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지 않니?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한비 씨가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는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요. 우린 공부하면서도 이거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받은 만큼 환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을 먹었죠. 깜짝 놀랐어. 어머,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그때 막 정말 인류대에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에 들어가고 고위직에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들이 적폐의 그 진원지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분노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적이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지금보단 최소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감동하고 그다음 한빛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참 한빛이 자랑스럽고 그다음 내가 한빛을 그러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 정말 아들이지만 한빛을 참 많이 존중했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건 나중에 책에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제가 고민했던 큰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한빛이 용산 참사에 그렇게 매일 갔었다는 거 저 몰랐어요. 얘도 엄마가 그런 거 소심하고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이제 몰래 했겠죠. 근데 이제 저도 용산 참사를 가고 싶지만 사실 저는 그런 거 무섭거든요. 의식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사실 무서워요. 그래서 도봉동에서 전철 한 번만 타면 용산인데 나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못 갔는데 근데 나중에 거기서 마지막 미사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끝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미사에 못 가면 나는 정말 영원히 그 용산 참사에 어떤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그날은 꼭 가야겠다 해서 이제 간 거예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이게 좁은 껌껌했죠. 좁은 골목이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 앞에 이제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를 너무너무 추웠어요. 바닥도 차갑고. 근데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영성체를 모시러 줄을 섰는데 꼭 이렇게 조금 앞에 보니까 한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솔아 이렇게 부르니까 한솔이가 날 딱 보더니 애매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뭐 둘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거기에 입구에서 또 한비 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세 명이 전부 다 손에 시집을 2개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신부님이 강력하게 시집을 사라. 한 권이 아니라 2권을 사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해서 저희가 다 2권씩 샀거든요. 근데 우리 세 명이 전부 다 2권씩 시집을 들고 거기 입구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참 애매했죠. 애매했지만 뿌듯하기도 하고 애매했고 왜 우리는 이걸 서로 속여야 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용산 참사에 있었던 그 한 분이 그 미망인이 이제 부인께서 돌아가신 분의 부인께서 나중에 한빛센터가 1인 시위를 할 때 한빛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1인 시위를 한번 저기 자청해서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느꼈죠. 그리고 이제 한비 씨가 그 2016년도에 이제 대학문화상에서 영화평론 쪽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수상문 그게 쓰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상문에 이렇게 썼어요. 맨 끝에 올 겨울은 춥단다. 세월호 참사와 정리해고로 아픈 모든 이들.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는 부모님까지 덜 추운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저는 이 감상문, 수상 소감을 읽는데도 뭉클했어요. 한비 씨가 참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들 곁에 항상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그리고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한비 씨가 그 월급을 타서 자기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다 뭐 세월호 4.16 연대라든가 기륭전자라든가 KT 승무원 문제라든가 아니면 빈곤사회연대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후원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 적금 들어야 된다. 엄마는 너 결혼 자금 못 대준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어야 된다.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비 씨가 한 몇 달이 지나도 적금을 안 드는 것 같아서 내가 그날 이제 짜증을 내면서 야 적금 너 안 드니? 적금 동전 가져와 봐. 그랬더니 한비 씨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사실은 돈 벌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12월까지만 그냥 좀 후원 좀 맘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꼭 적금 드릴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정말 사회에 나온 27살 애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했지만 한빛의 생각이 오르니까 제가 속으로는 확 올라왔지만 아닌 척하고 그래 그러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내년 1월에 꼭 적금 들어야 된다. 이러고 제가 속으로 쓰린 마음을 저 혼자 그냥 제가 이렇게 쓸어내렸죠. 근데 결국 한빛은 그렇게 했지만 1월 달에 적금 들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 한빛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한빛 씨가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다는 것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빛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후원을 하지만 한빛은 후원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저희 한빛센터를 저기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구걸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돈으로 바꿔야 되나? 근데 어떡하지? 운영하긴 힘들고 이거는 계속 센터는 운영돼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후원회원 중에 한 명인 그 김선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혜영 선생님, 제가 후원하는 거는
구걸이 아니라 초대예요.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를 해야 되나 그럴 때 김혜영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니까 어머님 앞으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서 제가 그때 한빛이 기부했던 그 마음도 대단한 거고, 그다음에 저 역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어쩌면 나처럼 비굴한 생각이 아니라 한빛처럼 아름답게 생각하고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대라고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도 노골적으로 이제 한빛센터에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냈고, 그다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중해 줬고,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자기만 읽은 게 아니라 우리 남겨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많이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그다음 우리는 같이 연대하자,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마웠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한 달 만에 모든 이런 협조 덕분에 2세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명 한 명이 더 읽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옆 사람을 봐야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힘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지 않을까, 제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책을 잘 냈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빛의 친구가 되고 한빛을 알게 되고 한빛센터에 책을 읽고 나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갑자기 많아졌고,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한빛의 친구들 모인 추모제 때 이제 한 팀이 찍은 건데 전부 다 표정들이 이쁘고 다 밝죠. 저만 매일 징징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힘을 얻고 이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이 연대해주는, 그다음 이들의 격려와 지지는 저에게 빛 이상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 신뢰하고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엎어주고 업히는 그런 기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 책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리고 한빛센터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킬 겁니다. 이거는 제가 2017년 4월 18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앞으로 CJ ENM이 사과할지 안 할지, 한빛센터가 설립이 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한빛의 죽음의 진상이 규명될지 안 될지, 한빛의 죽음에 대한 명예회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서 저는 그때 분명히 모든 국민들한테 말했거든요. 저는 아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다 더 플러스 한다면 한빛을 기억한다는 것은, 또 한빛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빛과 같은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집과 같은 유가족이라는 그런 멍에를 쓰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 되고, 다시는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희망 속에서 살아야지 절망 속에서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다시는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빛을 부활시키고 한빛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한빛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책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위로를 받았으면 정말 저는 너무 고맙고, 그다음에 이 사회는 정말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손잡고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업어주고 업혀주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저희 책이 그런 따뜻한 어떤 기운이 스며들게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는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통해서 방송 노동자들이 더 좋은 환경, 제2의 한빛, 제3의 한빛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힘든 강의였을 텐데 좋은 말씀 해주신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